아줌마, 물이 차갑습니다. 다시 떠와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안녕하세요. 황혼특급입니다. 이런 개차반 도련님과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평창동 대저택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67의 김옥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회장님 드실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40년째 반복하는 이 일상이 그녀에겐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K그룹 강석훈 명예회장의 저택은 1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우뚝 선 한옥과 양옥의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원에는 100년 묵은 소나무들이 도열해 있고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눈에 이 집은 그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갑고 넓지만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었고 옥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물을 따랐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만 생기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부인 최순자 여사는 아침 10시가 넘어야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외동아들은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언제나 회장과 옥분, 단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온답니다. 옥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컵을 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민준. 이 집의 외동아들이자 K그룹의 전무이사. 35살. 그리고 옥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애통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옥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련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준비해야겠다고. 회장은 역시 옥분 씨가 우리 민준이를 제일 잘 안다며 웃었습니다. 회장은 몰랐습니다. 옥분이 왜 민준의 취향을 그토록 세세히 알고 있는지, 왜 민준이 감기 기운만 있어도 밤잠을 설치는지, 왜 민준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바로 이 집의 안주인 최순자 여사만이. 오전 11시 최 여사가 침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명품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제집 드나들 듯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여사는 오늘 민준이 온다며 거실 꽃꽂이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번에 해놓은 게 촌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40년 전 27살의 옥부는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강씨 집안의 가정부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1년만 일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강씨 부부. 최 여사는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체면상 그 사실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안의 압박 속에서 회장의 어머니인 대부인 어른이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씨바지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7살의 옥부는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젊고 무엇보다 가난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여자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악몽 같은 석 달을 보냈고 결국 임신했습니다. 배가 부르는 동안 옥부는 지방의 한 요양원에 격리되었습니다. 출산 후 탯줄도 자르기 전에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빼앗겼습니다. 젖도 한 번 물리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는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이직 가정부라고. 절대로 내가 낳았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내가 만약 한마디라도 하면 내 동생들 인생 끝장난다는 거 명심하라고. 그날부터 옥부는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검은 벤츠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강민준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마친 그는 K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옥분이 현관에서 인사했지만 민주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빛, 자기를 낳아준 사람을 하인으로만 보는 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 최 여사, 그리고 민준. 옥부는 차를 내오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이야기, 주식 배분 문제, 후계 구도에 관한 차가운 숫자들과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식탁에 놓자 민주는 서류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거기 놓고 가라고. 옥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돌아간 후 옥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자기 아들을 남처럼 대하며 산 세월.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음을 쑤어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옥부는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은 고작 3평 남짓한 방 하나였습니다. 침대도 없이 요만 깔고 자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이 그녀가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민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찍어온 단 한 장의 사진. 옥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밤마다 이렇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죽여서. 그날 밤 옥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민준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녀가 달려가 안으려 하지만
투명한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며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옥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다시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회장님 미음을 쏘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그녀의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옥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의 시끄러운 벨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곁을 지키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옥분 씨,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이 쓰러지셨다는 말에 옥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옥분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최 비서의 말로는 회사에서 회의 중에 민준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K그룹 전무가 응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에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VIP 응급실 앞에서 옥부는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가족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다는 말에 옥부는 자신이 강 회장님 댁 가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최 비서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최 비서의 말에 옥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급성 간부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장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회장님과 사모님이 조직 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혈액형은 도련님이랑 같지만 조직 적합성을 봐야 한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쓰러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검사받을 수 있냐고. 혈액형이 같다고 B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옥부는 체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자 빨간 피가 주사기로 빨려 올라갔습니다. 옥부는 그 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피 속에 민준이와 같은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고. 이 피가 민준이를 살릴 수 있다고. 간호사는 검사 결과가 내일 오후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회장과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최 여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최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왜 왔냐고, 누가 오라고 했냐고 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여긴 가족들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최 여사를 말렸지만 최 여사는 가족이 아니잖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이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 안에 민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평생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자기 아들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간혹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마다 옥부는 목을 빼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지방간이 심해서 공여자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집사람은 어떠냐고. 사모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내일 오전에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최대한 빨리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옥분의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간을 찾지 못하면 민준이는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 여사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적합성은 괜찮지만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으로 수술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솔직히 권장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충돌했습니다. 최 여사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옥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옥분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거의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제자매 수준인데 혈연 관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간신히 삼키고 아니라고, 그냥 우연인가 보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아무튼 수술 진행이 가능하다며 본인 의사를 물었습니다. 옥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의사는 간 기증이 큰 수술이니 가족과 상의는 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은 처내고하라고, 상의할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향에 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민준이를 살릴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옥분의 동의서를 들고 회장에게 갔습니다. 다른 공여자를 찾았다고 댁의 가정부이신 김옥분 씨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사람은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가정부 따위가 우리 아들한테 간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회장이 민준이를 살릴 수 있다면 괜찮지 않냐고 했지만 최 여사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의 목숨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옥분이 민준에게 간을 기증하면 혈액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4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세상에 폭로될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옥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옥분만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그 기회조차 막히는 이 상황에서 옥부는 난간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병원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67의 나이,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남의 집 일만 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최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신다며 VIP 상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는 회장과 최 여사 그리고 양복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옥분 씨가 민준이한테 간을 주겠다고 했다며 그 마음은 고맙지만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왜 안 되냐고 묻자 최 여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가정부가 주인한테 장기를 기증하냐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않냐고 했습니다. 옥부는 도련님이 위험한데 어떡하냐고 했지만 최 여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은 미안하지만 우리 쪽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옥분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회장님 제발 자기는 정말로 도련님을 살리고 싶다고 재간이 맞는다고 하지 않냐고 애원했지만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외부에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변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해고되고 퇴직금도 한 푼 못 받을 거라고, 그리고 김옥분 씨 동생분들 사업하시는 거로 아는데 가쪽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최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진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꺼지라고 했습니다.
옥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잉크가 번졌습니다. 최 여사가 이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분, 명심하라고. 내가 만약 이상한 짓 하면 내 동생들 인생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대답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 병원 뒤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세계는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병원 원목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신부님이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이 힘든 일이 있냐며 말씀하시겠냐고 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신부님은 옥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에 옥분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은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며 혼자가 아니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옥부는 병원 근처 작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성당에는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맨 앞 의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느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서름, 분노, 절망이 기도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옥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간호사가 바로 데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탯줄이 아직 연결된 상태였는데 아기 울음소리만 들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날, 대학에 합격했던 날. 모든 순간을 옥부는 그림자처럼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비서였습니다. 도련님 상태가 악화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틀 안에 수술 못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틀,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묻자 최 비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고 계속 미루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회장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무능한 아비라고, 아들 하나 못 살리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제발 자기가 수술받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집사람이 절대 허락 안 한다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부한테 신세를 진다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냐, 도련님 목숨이 중요하냐고. 평생 처음으로 주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이 놀라서 옥분을 봤습니다. 옥분은 죄송하다며 자신은 포기할 수 없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계단을, 주차장을.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담당 의사였습니다. 젊고 정의로워 보이던 그 의사. 옥분은 의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옥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40년 전에 일 씨바지로 들어간 일, 민준을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수술을 막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의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자기도 안다고, 하지만 전부 사실이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환자 가족의 동의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법보다 생명이 먼저 아니냐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지만 현실은 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그럼 윤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발 기회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옥분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모성애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의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린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윤리위원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 법률 고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옥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회장과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옥분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내가 무슨 권리로 여기 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섰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시라고, 오늘은 공식적인 윤리위원회라고,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만큼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가능성은 무슨, 가정부 따위가 무슨 말이냐며 소리치려 하자 위원장이 탁자를 쳤습니다. 사모님, 이곳은 법정이 아니지만 의료윤리를 다루는 공식회의라고, 신분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발언은 삼가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민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급성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남은 시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여자 후보로는 법적 보호자이신 최순자 여사님이 계시지만 조직 적합성은 적합하나 연세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어 수술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는 없냐는 질문에 의사는 김옥분 씨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김옥분 씨와 환자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강민준 씨의 생모라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거짓말이라고, 이 여자가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출생 기록이고 이것은 최근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모두 옥분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묻자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여사는 거품을 물며 안 된다고, 인정 못한다고, 이건 조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은 이 집안의 씨바지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모님께서 불임이셔서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은 강민준을 임신하고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바로 빼앗겼고 자신은 가정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침묵했냐는 질문에 옥분은 협박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사실을 밝히면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고 해서 자신은 가난했고 힘이 없어서 40년 동안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위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천한 년이 내가 감히 내가 평생 키운 내 아들인데 어쩌고 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낳은 게 엄마냐, 기른 게 엄마냐고. 사모님은 민준이를 사랑하시냐고, 정말로 사랑하시냐고, 그렇다면 왜 수술을 망설이시냐고, 왜 체면을 먼저 생각하시냐고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40년 동안 봤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민준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유모한테 맡기고 파티 가시고 학원 보내놓고 골프 치러 가시고 민준이가 아플 때 간호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밤새 열 재고 약 먹인 사람이 누구였냐고 바로 자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었으니까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엄마라고 불려본 적 없다고,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다고, 하지만 제 심장은 매일 민준이를 위해 뛰었다고, 제 눈은 매일 민준이를 지켜봤다고, 이게 진짜 엄마 아니냐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지만 의료윤리적으로는 명확하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옥분 씨 부탁한다고, 민준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옥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등한 사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고함쳤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고, 아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옥분 씨의 간 기증 수술을 승인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위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승인되었다고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실 준비실에서 옥부는 하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67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마지막으로 보호자 면담이 있다며 들어오라고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40년 동안 미안했다고, 자기가 몰랐다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알았다면 달라졌을까 하고,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회장님도 자기도 우리는 다 이 시스템의 노예였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그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사과는 필요 없다고, 그저 민준이 잘 돌봐달라고 수술 후에 말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무슨 소리냐며 자네도 무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옥부는 혹시 모를 일 아니냐고, 수술이라는 게 그렇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40년 동안 쓴 일기라고, 민준이에 관한 모든 기록이 여기 있다고, 만약 자기가 만약의 말인데 나중에 민준이에게 주라고, 엄마가 있었다는 것, 그 엄마가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고, 물론 나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옥분에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민준이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노크를 했습니다. 수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옥부는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꼭 무사히 돌아오라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중환자실에서 침대가 나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민준이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뜨고 숨소리도 가빴습니다. 옥부는 다가가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민준아라고. 민준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40년이나 늦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킬 거라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민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하는 키스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두 침대를 각각 다른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옥부는 천장의 불빛을 보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간다며 천천히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옥분의 마지막 생각은 민준이었습니다. 아가, 엄마 감 받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엄마가 못해준 사랑. 이제는 내가 받아라.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메스를 들며 수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5시간, 7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는 회장이 기다렸습니다. 최 여사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질투도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의 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다고, 2분 다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옥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도 무사하시다고, 수술 잘 됐다고 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렸다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노릇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옥부는 휠체어를 타고 민준의 병실로 갔습니다. 민준은 깨어나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도련님이라고 부르자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옥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줌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얘기하셨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옥분은 말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그래도라고 말하려 하자 옥분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옥분이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옥분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자의 손이 처음으로 맞잡혔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아들아, 이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옥부는 병원 로비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대저택에서 가져온 것은 옷 몇 벌과 낡은 수첩뿐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다가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 씨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옥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는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는 사장님 지시라며 꼭 모시고 가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수술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요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정이 옥분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작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옥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댁이라고 사장님이 직접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남의 집 다락방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렇게 멀쩡한 집이 생긴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왔습니다. 아직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아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호칭, 어머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옥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들어가 보라고 자기가 직접 가구도 골랐다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새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옥분이 좋아하는 냄비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2층은 어머니 방이고 1층에는 작은 다락방도 있다며 혹시 손님이 오시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손님은 무슨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오냐고 했습니다. 민준이 자기가 자주 올 거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옥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늙은 것밖에 못 낳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무슨 말씀이냐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 집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갈비찜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해왔던 음식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민준이 도와드릴까 하고 물었지만 옥분은 앉아있으라고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민준을 거실에 앉히고 부지런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진짜 엄마의 밥상이구나. 이것이 진짜 가족의 저녁이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옥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가시자고 했습니다. 옥분이 여행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이냐고 했습니다. 민준이 자기가 평생 어머니께 아무것도 못 해드렸다며 가고 싶은 곳 없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어렸을 때 고향이 바닷가였는데 서울 온 뒤로는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고. 동해 바다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옥분은 감탄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자주 나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그래야지, 이제는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신발을 벗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모래의 감촉, 얼굴을 스치는 바닷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렇게 자유로운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민준이 사진 찍어드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나를 찍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준이 기념으로 찍자고 했습니다. 민준은 휴대전화로 옥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67평생 처음으로 찍어보는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 작은 민박에서 두 사람은 회를 먹었습니다. 민준이 소주 한 잔 하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자기는 술 못 마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자고 했습니다. 옥분은 작은 소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준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라고 했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매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옥분이 민준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 내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날 데리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제가 더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이야기도 미래의 희망도 나눴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진짜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옥부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김옥분, 오늘부터 엄마라고, 당당한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옥부는 울고 웃으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오늘부터 진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해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옥분의 작은 집 마당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정원만 가꾸다가 이제는 자기 마당에서 흙을 만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왔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옥분이 왔냐며 배고프냐고 물었습니다. 밥 차려놨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자기가 사올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사먹는 게 어디 음식이냐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식탁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옥분은 민준의 그릇에 밥을 푸르게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요즘 또 살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건강이 우선이라고, 일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냐고 했습니다.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게 돌 지나서였다고,
다른 애들보다 좀 늦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걱정하셨는데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넌 신중한 아이였거든 하며 확실히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밤에 잘 때 꼭 토끼 인형을 안고 잤다고, 회색 토끼였는데 한쪽 귀가 떨어진 거라고,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세탁하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회색 토끼였는데 한쪽 귀가 떨어진 거라고,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세탁하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그런 인형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모님이 버리셨다고, 애기 장난감이라고 했다고, 자기는 그날 몰래 쓰레기통 뒤져서 그 인형 건졌는데 지금도 내 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못 버리겠더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보여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2층으로 올라가 서랍에서 낡은 토끼 인형을 꺼내왔습니다. 정말로 한쪽 귀가 떨어져 있었고 털이 다 빠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부드러운 감촉, 이 희미한 냄새가 기억났습니다. 민준이 기억난다고,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그래냐며 넌 이 인형한테 회회라고 이름 지어줬다고, 회색이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인형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의 첫 생일, 처음 유치원 간 날, 처음 자전거 탄 날을 옥분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어떤 기분이었냐고 했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내가 사모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나한테 안기고 싶어 할 때마다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참아야 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고.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받으며 자라는 게 보여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자기는 몰랐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아니라고,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엄마 최 여사한테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집은 컸지만 차가웠다고, 항상 혼자였고, 항상 외로웠다고, 그런데 따뜻한 기억들이 있다고, 누군가 밤에 이불 덮어주던 기억, 아플 때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그게 다 자기였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안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제 유일한 따뜻한 기억들이 전부 어머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모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이미 우리는 모자라고, 민준아 하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옥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권유한 일이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 급식 만드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 옥분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복지관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옥분에게 자식 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좋겠다며 효자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네, 효자라고 요즘 자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부럽다는 말에 옥분은 처음으로 자기 아들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복지관 친구가 옥분에게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봉사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산 간다며 북한산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고민했습니다. 평생 산 한 번 가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등산 당일 옥분은 새로 산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민준이 사준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67 넘어서 등산복을 입다니 싶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서 봉사 모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가라고, 기다리겠다고, 물 좀 마시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 옥분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한강도 보였습니다. 옥분은 감탄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웠다니 싶었습니다. 친구가 처음 산 왔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네,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기념일이라며 정상 가서 사진 찍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옥분도 그 가운데 섰습니다. 평생 사진 찍기를 피해왔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막걸리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옥분 씨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고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요즘은 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보다고 요즘 살만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나 오늘 산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정말이냐며 어떠셨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좋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다행이라고 어머니하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민준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고맙다고 날 밖으로 나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고맙다고 제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동안 써왔던 슬픈 일기가 아닌 행복한 일기였습니다. 오늘 북한산에 갔다고 평생 처음으로 산에 갔다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함께 웃고 떠들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다고 67 평생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옥분의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옥분은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와서 배추를 나르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올해는 김장 좀 많이 담가야겠다고 복지관에도 좀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옥분과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 여사였습니다. 옥분은 손에 쥔 배추를 놓았습니다. 최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평소와 달리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손에 든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옥분이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옷들이라고 그리고 사진들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옥분이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작은 베네 저고리, 첫 돌 한복, 유치원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까지의 민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이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평생 보고 싶었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다고 민준이를 비록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아들처럼 키우고 싶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다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까봐 민준이가 옥분을 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다고 민준이한테도 옥분한테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냐고 죄 없는 어머니를 40년 동안 괴롭힌 게 변명이 되냐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안 된다고 변명 안 된다고 나는 그냥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옥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러 왔다고 민준이를 살려줘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있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피해자셨겠다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불임이라는 낙인, 그것도 힘드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고통을 이해해 준다는 듯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변명은 안 된다고 나는 내게 너무 잔인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다고 사모님은 잔인했다고 저는 40년 동안 숨 쉬듯이 눈물 흘렸다고 제 아들을 남처럼 대해야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하지만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옥분은 민준을 봤습니다. 지금 전 행복하다고 늦었지만 제 아들을 찾았다고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는 놓아주라고 그 죄책감, 그 불안감 다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니까 그렇다고 사모님을 미워하며 산다면 그건 여전히 사모님한테 묶여 있는 거라고 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 명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 한 명은 자기를 키운 엄마였습니다. 둘 다 상처받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 최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엄마는 항상 바빴고, 아빠는 회사 일만 했고, 전 외로웠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사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였다고 비록 서툴렀지만 그랬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민준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은 못하겠다고, 어머니한테 한 일들이 너무 크니까, 하지만 이해는 한다고, 여사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맙다고 민준아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일어났습니다. 차 한잔 하라고 저희 김장하고 있었는데 배추 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내가 어떻게 받냐고 했습니다. 옥분이 받으라고, 전 이제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평생 이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옥분 씨, 넌 진짜 엄마라고, 나보다 훨씬 더 진짜 엄마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엄마라고, 다른 방식으로 엄마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냐고. 옥분이 응,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자기도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자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놀러오고 민준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민준의 친구들도 함께 와서 옥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갈비찜 정말 최고라며 칭찬했습니다. 옥분이 많이 먹으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준이 중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누구랑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동료라고, 지은이라고, 제 사정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그래냐며 언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 민준은 약혼녀 지은을 데리고 왔습니다. 30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절하며 어머님 처음 뵙겠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제가 더 잘 부탁드린다고, 민준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존경이라니, 나 같은 사람을 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아니라고,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40년을 참으시고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은은 결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할 거라고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그래,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그리고 어머님 부탁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결혼식 때 어머님이 민준 오빠 손잡고 입장해 달라고 신랑 어머니로서 입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객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안 된다고 어머님이 신랑 어머니라고 당연히 주례상 앞에 앉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 엄마로 서달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옷을 고르러 갔습니다. 친구가 한복을 권하며 이거 어떠냐고 고급스럽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거울을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한테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무슨 소리냐며 신랑 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옥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은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졌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떨려 죽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옆에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아무 말 못한다고 어머니는 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은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옥분은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단단히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붉은 카펫을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옥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례상 앞에 섰습니다. 신부 지은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어머니가 앞에 앉았습니다. 옥분과 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 서약, 반지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지켜봤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는 말에 민준과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준이 큰 절을 했습니다. 옥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행복해라 우리 아들아라고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옥분은 신랑 어머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린다고, 아드님 정말 훌륭하다고, 어머님도 연세에 비해 젊으시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인이 아닌 당당한 어머니로서 받는 대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옥분은 의자에 앉아 빈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내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면 어머니 댁에 인사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그럼 오라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 성함을 따서 이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옥분이가 무슨 좋은 이름이라고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준이 좋은 이름이라고 강옥, 강옥진 아니면 여자애면 강옥희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그래 좋다고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은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었구나. 세상 앞에 당당한 엄마로 섰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옥분은 혼자 대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며 옥분 씨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옥분 씨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민준이 결혼식 잘 치렀다던데 하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내 덕분에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나는 초대도 못 받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이 괜찮다고 내가 할 짓이 아니었으니까 옥분 씨 정말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청소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방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옥분 씨 궁금한 게 있다고 지금 행복하냐고 했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퇴직금이라고 40년치라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담았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회장님 이건이라고 하자 회장이 받으라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제가 더 감사하다고 민준이를 낳아주고 살려주고 당신이 진짜 엄마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옥분 씨라고 불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옥분을 회장이 불렀습니다. 행복하라고 정말로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회장님도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대저택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산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복지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 결혼식 사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와 한복 진짜 예쁘다며 우리 옥분 씨 완전 귀족 부인 같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녁 혼자 남았을 때 옥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끝낸다고 40년 동안 써온 이 일기, 슬픔의 기록이었던 이 일기, 이제는 끝이라고 썼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기를 쓸 것이라고
행복의 일기를, 자유의 일기를 쓸 것이라고 썼습니다. 나 김옥부는 오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세상 앞에 당당한 엄마로 섰다고, 더 이상 숨지 않는다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67평생,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행복하다고, 내가 있어서,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다고, 고맙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옥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옥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옥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새 일기장을 샀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옥분의 행복일기, 68살부터 시작하는 진짜 인생이라고 썼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자유다. 오늘부터 나는 당당하다. 오늘부터 나는 진짜 나다. 복지관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갈비찜을 해볼까 한다고, 우리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 좋겠다며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집에서 해왔던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독거노인분들이 복지관으로 오셨습니다. 옥분이 만든 갈비찜을 드시며 맛있다고, 손맛이 좋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옥분은 흐뭇하게 웃으며 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참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했습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행복하다고, 아들이 결혼했다고,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좋겠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67평생,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지은이도 데리고 갈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좋다고,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무슨 무리냐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과 지은이 함께 왔습니다. 지은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옥분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어서 오라고, 배고프겠다고 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다고, 민준 오빠가 어머님 음식 먹고 자랐으니 입맛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오늘 복지관에서 어떠셨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좋았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더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향에 같이 가자고, 어머니 고향에 가서 성묘도 하고
친척들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네 당연하다고 어머니 뿌리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 세 사람은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운전하고 옥분이 조수석에 지은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옥분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고향 바닷가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 학교 가던 길, 바닷가를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담 너머로 집을 바라보며 이 마당에서 엄마랑 고추 말렸다고 저 나무는 아빠가 심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부모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옥분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민준과 지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늦었지만 우리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딸 옥분이 이제 행복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동생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막내 동생이 여전히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고 언니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동생은 조카를 처음 보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동생의 자식들, 조카들이 모였습니다. 옥분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얘가 내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고, 67평생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네 집에서 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옥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편히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민준아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제가 더 감사하다고,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진짜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옥분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민준과 지은도 함께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출을 봤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일출을 보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옥분은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편안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그렇다고, 이제야 진짜 쉬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옥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로 시작한 행복 일기였습니다. 오늘 고향에 다녀왔다고 썼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와 함께 부모님 산소에도 다녀왔고 동생네 식구들도 만났다고 썼습니다. 모두에게 당당하게 내 아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고 썼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김옥분으로 산다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김옥분으로 산다고 썼습니다. 67살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겠다고 썼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 왔습니다. 옥부는 마당으로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봄 흙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와 함께 이 마당에서 웃고 떠들겠습니다. 그것이 김옥분의 꿈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자기 집 마당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나는 김옥분입니다. 67살입니다. 40년을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한 엄마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유로운 김옥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로 감상 소감을 남겨주세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